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신현주라고 합니다. 과거나 인연에 대한 고찰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문학가나 철학가들이 몰두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막상 제가 겪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과거는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서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과거의 잔재 위에서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인연도 있고 말이에요. 그 일을 겪기 전 제게 과거는 이미 끝난 것, 지나간 것, 또 잊고 싶은 것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저의 과거, 저의 어린 시절은 그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마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랬던 거죠. 제가 대여섯 살 무렵까진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너무 가난하셨고 혼자 살기도 빡빡한 살림에 저까지 거두셨으니 제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가난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은 당시 어린 제게는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사람들이 판자촌이라고 부를 법한 그런 동네였더라고요. 차도 일찍 끊어지는 변두리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곳은 마치 6.25 이후에나 있었을 것 같은 옛날 집으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동네였던 겁니다. 깨진 기아와 회색 시멘트가 얼기설기 발라져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살던 집도 그런 옛날 집으로 마당을 중간에 두고 디귿자인지 미음자인지 방들이 둘러싼 구조의 집이었는데 방마다 다른 사람들이 새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방문만 열고 나오면 공용 공간이 되는 그런 곳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며 많은 것들을 공유해야 했어요. 주방은 물론이고 마당 한복판에 있는 수도까지 말이에요. 아침마다 양치하고 세수하느라 사람들이 몰리면 당연히 줄을 서야 했고 그 수도가에서 해야 하는 설거지통이나 빨래통, 목욕하는 고무대야까지도 모두가 함께 썼어요. 겨울에는 얼어붙은 수도꼭지를 녹이려고 할머니가 양은 주전자에 물을 데워와 붓고 뜯어진 이불에 손뭉치를 주워와 칭칭 싸매놓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어느 겨울날, 그날도 아침부터 마당 수도가 얼어붙었고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한바탕 일을 다녀오신 참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양은 냄비에 뭘 조심스럽게 담아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얘야,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어디 조금만 뒤로 물러나봐. 할머니, 추워. 이불 들썩이면 더 춥단 말이야. 조금만 뒤로 가봐. 금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말이야. 이거 무슨 냄새야? 고구마네? 할머니 고구마 사왔어? 새벽에 일 나갔는데 장에서 누가 이 멀쩡한 걸 두고 가길래 냅다 가져왔지. 뭐야, 누가 버린 걸 주워온 거야? 멀쩡한 거라니까. 이거 봐. 여기 이런 부분만 도려내고 먹으면 멀쩡해. 가만히 있어봐. 아직 너무 뜨거우니까 할머니가 버릴 부분 도려내고 잘 식혀줄게. 할머니, 여기 이불 속에 고구마 몇 개 넣으면 안 돼? 따뜻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잠깐만. 할미가 손수건에 싸서 몇 개 넣어줄게. 진짜 따뜻하다. 그리고 맛있기도 하네. 그것 봐. 할미 말이 맞지? 할머니, 시장에서 고구마 또 주워와. 할머니는 그런 저를 바라보시며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고구마는 드시는 둥 마시는 둥 하시더니 제가 벗어놓은 구멍난 양말을 꿰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날의 풍경은 등 뒤에서 파고들던 한겨울 추위가 무색하게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으면 그야말로 동네는 축제 기운이 넘쳤어요. 골목 안에 살던 아이들이 죄다 뛰어나왔거든요. 햇살은 언제나 마당 한가운데만 비쳤고 저를 포함한 아이들은 그 햇살 아래서 고양이 한 마리가 세수하듯 발을 핥고 있는 것 따위를 보며 까르르 그렇게도 즐거워했었죠.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을은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올 법한 곳일 텐데 저는 그런 곳에 살았던 거예요. 전기와 수도가 수시로 끊어졌고 겨울에도 찬물은 기본, 난방은 꿈도 못 꾸고 얼음 언물로 세수를 했던 날들이 허다하다고 하면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 다닐 때 선배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마. 네 나이 때 그런 집에서 산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집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그래도 수돗물 콸콸 나오는 집에서 살았다. 어디서 뻥을 쳐? 아, 선배님, 제가 그런 뻥을 못하러 칩니까? 진짜라니까요. 심지어 화장실은 마당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 마당 나가서 몇 걸음 더 가야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아이고, 아예 무슨 나무 발판 아래로 허술한 구덩이만 있는 그런 데였다고 하지 그래? 와, 선배님 진짜 그랬는데 비라도 오잖아요. 그럼 진흙이랑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서 정말 말도 못했다고요. 예. 비 오면 지붕에서 물도 새고요. 그지? 그럼요. 여기저기 양동이 받쳐둬야 하는 건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 모기는 또 어찌나 많았는지 여름밤 진동하던 모기향 냄새가 어찌나 독했는지 아직도 코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진짜면 넌 우리 엄마 아니지 할머니 뻘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도 믿지 않을 그런 열악한 곳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시절의 일이지만 그게 저의 생활이었으니 어떤 것들은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기도 하답니다. 가난해도 할머니 사랑받으며 살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땅히 저를 거둘 친척이 없었기에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됐어요. 처음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졌답니다. 제가 살던 집에 비하면 모든 것이 너무 좋기만 했거든요. 따뜻한 난방이 되는 곳, 따뜻한 물, 찬물, 원하는 대로 틀면 콸콸 쏟아졌고 깨끗한 화장실도 건물 안에 몇 개씩이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보육원이라는 곳이 좀 낯설긴 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그저 좋기만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곳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천적으로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뭐야, 얘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요? 무슨 일이야? 뭘 잘못 먹인 거 아니야? 잘못 먹이기 뭘. 다 똑같은 걸 먹었지. 지가 뭘 좀 급하게 먹거나 그랬나 봐. 체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밥 좀 잘못 먹었다고 열이 이렇게 올라요. 체하면 열이 나기도 하지. 일단 내가 좀 따볼까? 손 많이 가는 애가 들어왔네. 아휴. 원인도 모를 열이 펄펄 끓는 저를 두고 보육원 선생님과 주방 아줌마는 그런 얘기를 나눴고 자주 아프고 겁도 많은 저를 보육원 친구들도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니,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쟤 말이야, 새로 들어온 애 쟤 좀 이상해. 가까이 가기 싫어. 그러니까 말이야, 뭐 조그만 거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내가 더 놀랐잖아. 그래도 우리보다 어리고 새로 왔으니 잘 챙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괜찮냐고 한번 물어볼까? 야, 그게 무슨 소리겠냐?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가까이 가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난 안 할 거야. 그건 그래. 선생들이 시키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뭔가 이상하고 정상이 아닌 애 같아서 꾀름직해. 말도 걸기 싫어. 저는 그렇게 보육원 안에서 어딘가 아픈 아이, 정상이 아닌 아이, 이상한 아이로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고 선생님들조차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방관했으니 저는 그곳에서 점점 더 폐쇄적인 아이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유일한 안식처는 책이었답니다. 책 읽는 게 너무 좋았어요. 책을 읽고 있으면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현실들을 다 잊고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다닐 수 있었죠. 한글을 잘 읽을 줄도 몰랐던 때부터도 동화책 그림을 보며 저 혼자 이야기를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보육원에 있는 책이란 책은 이미 다 꺼내서 펼쳐봤었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읽는 법을 배우고 나니 그야말로 별천지인 거예요. 책은 제게 또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뭐든 읽는 게 너무 좋았고 교과서마저도 제게는 그렇게 재밌는 책이었으니
읽고 또 읽고 심심할 틈도 없이 그렇게 읽어댔던 거예요. 그 덕분인지 학원은커녕 참고서 하나 변변하게 갖고 있지 못했지만 성적이 그런대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쯤 보육원에 봉사 나오는 단체 중에 의대생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었거든요. 보육원 아이들이 의대생들이 봉사 온다 하며 시끌시끌하던 그날 저는 또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파서 한참을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제 뱃속보다 복도 쪽이 더 왁자지껄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저만 혼자 웅크리고 있었지만 늘 그렇듯이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조그마한 보온 물병과 간식 봉지를 들고 온 언니 한 명이 있었죠. 긴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너머로 상냥하고 웃는 눈이 예쁜 언니였어요. 안녕? 몸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서 와봤어.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요, 그냥 배가 좀 아파서. 전 원래 잘 그래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구나. 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 우선 여기 따뜻한 물부터 마셔볼래? 네, 그렇잖아도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좀 따끈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마셔봐. 이것보다 좀 더 미지근한 물도 괜찮으니까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봐. 몸에 좋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려고 여기 온 건데. 근데 너 이름이 뭐야? 그렇게 그 언니가 먼저 제게 다가와 정말 따뜻하게 대해준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잘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언니를 따르게 됐고 이후 몇 번 더 언니가 속한 그 봉사단체가 제가 살던 보육원으로 봉사 나오는 날을 기다리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에게 저의 걱정이나 고민 같은 것들도 털어놓게 됐었죠. 난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걸까요? 아주 조그맣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바로 몸에서 표시를 내요. 그러니까 다들 저를 이상한 애로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제가 이상해요.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간 너한테 들은 얘기만 생각해도 넌 너무 어렸을 때 불안정한 환경 변화를 겪은 거잖아. 그걸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런 거예요? 정상이라고요? 생각해봐. 네가 어디 날카로운 곳에 긁히면 상처가 생기지? 피가 날 수도 있고 아무는 동안 고름이 생길 수도 있어. 그건 어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놀라고 겁이 많은 건요? 그건 마음에 생긴 상처 같은 건가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다. 너무 어린 나이에 무서운 것에 노출되어서 그걸 먼저 배우게 됐고 그만큼 더 조심스러워진 거라고 생각해봐. 네 잘못이 아니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또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해주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걸 눈치챘는지 언니가 제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말했어요. 그런 사소한 두려움 같은 것도 조금씩 극복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정말요? 같이요? 언니 아직 학생이라고 했지만 정말 의사 선생님 같아요. 헤헤, 아직 멀었지. 그냥 이렇게 오늘처럼 나랑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속마음을 꺼내놓으려고 해봐. 어쩌면 넌 이미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뭔가 벌써 치료가 되는 기분이야. 언니 정말 좋은 의사예요.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다. 너한테 도움이 되고도 싶고. 그 언니와의 인연이 아주 길게 이어진 건 아니었지만 언니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많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의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그건 제가 꿈꿀 수 없는 거라는 걸 너무 알겠더라고요. 당시 제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고 학년이 올라가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의사가 아니더라도 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 그러려면 일단 뭐가 됐든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찾아보다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제 성적이라면 전문대에서는 얼마든지 전 학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생활비까지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면 보육원을 나와 독립을 하고서도 저 혼자 학교 다니며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섰던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긴 했지만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그저 노는 시간을 좀 줄이고 조금 더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건 제게 더 좋은 일이기도 했으니 아르바이트 하나 하면서도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규모도 작고 전공 서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얇고 볼품이 없어서 좀 실망하기도 했어요. 전문대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법, 제도, 인간행동, 상담 이론, 배움에 목말랐던 저는 하루하루 배워가며 보람도 많이 느꼈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2학년 졸업반이 되어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채우기 위해 실습도 나갔는데 일종의 체험 같은 거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이 일이 정말 내게 잘 맞는 일이다 하는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급 자격증을 손에 쥐고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관련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실무 관련 경력을 쌓았어요. 처음 일했던 기관은 노인복지기관이었습니다. 복지관 접수 창구에서 약봉투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릴 때 그저 도장 찍고 서류 제출하는 행정이 아니라 작은 이해와 기다림이 복지라는 걸 실감했던 것 같아요. 아유, 젊은 아가씨가 어쩜 이렇게 친절해? 요즘 아가씨 같지가 않네. 저도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 더 그런가 봐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말도 참 예쁘게도 한다. 아가씨 같은 사람만 이 복지관에 있으면 좋겠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말도 못되게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거든. 보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보호자 면담과 프로그램 기획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했고 그렇게 실무 경력 자격을 갖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회복지사로서 여러 기관에서 정식으로 일을 했는데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는 동안 느낀 바가 많았어요. 당시 제가 근무한 초등학교가 환경이 그리 좋은 곳이 아니어서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는 가정도 많았고 말하자면 취약계층 밀집 지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맡은 일은 그런 환경 중에서도 더 취약한 학생들의 상담을 도맡는 일이었죠. 상담실 제 책상 위에는 늘 따뜻한 차 한 잔과 노란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오는 아이들은 제 눈을 잘 맞추지도 않았어요. 담임이 상담실로 가라고 하니까 오긴 오는 거지만 저와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무언가 이야기를 끌어내고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왔구나. 오늘도 그 가방 들고 왔네. 그 색 좋아하나 봐. 나도 그런데. 네, 그냥 가방이 이거 하나니까요, 그래, 수민아. 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고양이는 잘 있어? 요즘도 그렇게 널 따라오니? 저는 말을 오래 붙잡지 않고 기다리는 쪽을 선택해야 했어요. 아직 제게 마음을 열지 않은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그건 기본이랍니다. 아이가 흥미없어 하는 얘기는 빠르게 넘기고 뭐가 됐든 계속해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얘기를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 거죠. 말이 나오기까지의 침묵도 상담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아이가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곤 하는 겁니다. 어제 밤늦게 골목에 나갔는데 그때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어? 반가웠겠구나. 그냥 좀 불쌍했어요.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수민이 넌 밤늦게 왜 밖에 나간 거야? 그게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길래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 일이 전에도 자주 있었니? 그럴 때마다 넌 밖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야? 전에 한번 아빠가 냄비를 던지고 거울을 깨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 안 보고 싶어서 나와버려요.
그렇구나. 아빠가 술을 드시고 오면 그러시는 거야? 술 안 드시면 괜찮아? 술에 취하지 않은 아빠는 잘 본 적이 없어요. 늘 집에 없거나 술 취해 들어오거나. 그렇게 혼자 나오면 어디 가니? 그렇게 늦은 시간에 갈 만한 곳이 있어? 그냥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는 거죠 뭐. PC방도 늦게는 초딩들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아요. 엄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차라리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 저 또한 동기화가 되고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 아플 일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적도 있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진 적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학교에서 일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서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턴 청소년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라는 곳은 제도적으로나 뭐로나 제한이 많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 취직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그러나 늘 골칫거리는 돈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이번 사업 진짜 괜찮지 않아? 우리가 기획했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야. 잘 되면 좋겠어. 누가 아니래. 신대리 들었지? 이거 다 신대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후원금 꼭 따와야 해. 알지? 아휴, 정말 부담 100배네요. 근데 저도 이 사업 정말 잘해보고 싶고 욕심이 나요. 후원금,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최선 필요 없는 거 알지? 무조건 받아와야 해. 대리직함을 달고 일했던 저는 제일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만큼 아이들을 대면하는 것 외에도 저희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저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어요. 비영리 단체에서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겠어요? 후원금인 거죠. 새로 기획한 사업이 너무 좋은 것이어서 저희 단체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했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고 말이에요.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심리안정 쉼터와 예술치료를 위한 복합 공간을 만드는 거였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일이 커져서 엄청난 거물급 후원자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모 중견기업 회장님이셨는데요. 그 회장님은 미래 세대를 위한 나눔 경영을 주장하며 여기저기 후원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얼마 전 저희 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연합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에도 나와주셨던 분이라 그때 인사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재력을 가진 분이라면 분명 좋은 후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 회장 그 정도면 사이즈는 딱 좋지. 근데 신대리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회장에서 접근해서 후원 요청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그 회장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회사 눈에 들 수 있을까? 요즘은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래,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지. 잘 한번 생각해봐. 그 회장 봉사활동하면서 여기저기 얼굴 비추고 매체에 노출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업 후원하면 그런 쪽으로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어필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착안해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SNS에 지난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 일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면서 그 회장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준 겁니다. 거의 단독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던 거죠.
제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하면서 스스로 감탄하며 그 회장 쪽에서 반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의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해당 영상을 자기들이 홍보 자료로 쓰고 싶다고 하길래 SNS에 올린 거 말고 고화질 영상도 공유해주고 그랬죠. 그리고 얼마 뒤 비서실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 봉사에도 참여하고 싶다면서 일정 공유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이후로 몇 번의 봉사활동을 더 진행하며 그 회장과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다고 느꼈죠. 매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회장을 대면할 때마다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친분이면 이제 후원 이야기를 꺼내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보자. 저 혼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제 안에서 2명의 다른 자아가 갈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렵사리 후원 얘기를 슬쩍 꺼냈는데 회장은 대답은 안 하고 그저 저녁이나 한번 먹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후원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아요. 너무 섣부르게 꺼낸 걸까요? 아예 그 얘기는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다들 후원 문제에는 예민하고 조심스러워하긴 하지. 게다가 그 회장 말이야. 대외적으로야 봉사도 많이 하고 미래에 투자도 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홍보 효과 대비 투자 효율을 따지는 철저한 사업가일 뿐이야.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그런 거죠? 돈 많이 안 드는 봉사활동 같은 걸로 이미지 좋게 만들어서 회사 홍보 효과 극도로 내려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 뭐. 신대리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으니 알겠지만 그 회장 대외 이미지 좋게 포장된 것 치곤 딱히 큰 돈 투자한 것도 없을걸? 안 그래? 네, 그렇더라고요.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사업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아, 후원은 아무래도 물 건너간 걸까요? 그래도 저녁 먹자고 했다며. 그러니까 낙담하긴 일러. 혹시 알아? 저녁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지도 모르잖아. 저도 기대를 좀 하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것 같아요. 해줄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흔쾌히 하겠다고 하겠죠. 밥까지 산다는 건 아무래도 후원은 어렵고 대신 봉사활동한 거나 잘 좀 포장해달라거나 혹은 진짜 조금 후원하겠다고 하면서 기사나 잘 좀 내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소리나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그 회장님은 잠재적 후원자이니 어떻게든 분위기 좋게 저녁 식사 자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혹시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저녁 식사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전달받은 약속 장소 주소를 보는데 뭔가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세상에 그곳은 제가 아는 동네였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그쪽 주소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릴 때 살았던 동네 말이에요. 물론 저는 주소 같은 걸 기억하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그 동네에서 살았지만 이후로 여러 기사 같은 걸 통해 그 동네에 대해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 동네를 떠나기 바로 전부터 재개발 어쩌고 하는 소리가 있었고 할머니도 그래서 어쩌면 곧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동네 관련된 기사가 보이면 늘 관심 있게 봤고 몇 번쯤은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동네가 이제 재개발이 다 되어 회장님 같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들이 들어섰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주소에 적힌 식당을 찾아가는데 버스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들어갈수록 묘한 기시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라는 걸 알곤 있었지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워낙 오래전이고 또 무척 어렸을 적 일이니 기억이 날까 싶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쩐지 낯익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좁은 골목의 모양새나 꺾인 담벼락, 오래된 벽돌 계단까지. 분명 그곳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살았던 동네, 저희 집이 있던 바로 그 골목이었던 겁니다. 재개발이 됐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떻게 그대로인 거예요. 요즘 그런 식으로 옛날 감성 그대로 가진 곳에 고급 레스토랑들이 유행처럼 들어선다더니 이곳도 그렇게 된 건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이 약속 장소로 제안한 곳은 딱 그런 옛날 골목에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은 고급 한정식집. 그곳에 회장님이 제게 제안한 약속 장소였습니다.
식당 앞마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린 시절 숱하게 보던 모가나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던 집은 아주 오래된 옛날식 한옥으로 여러 세대가 방 하나씩 차지하고 살던 그런 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집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던 마당, 거기 있던 모가나무가 틀림없었어요. 모가나무 나목을 보신 적 있으세요?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마침 겨울이라 나목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그 모가나무만 독특한 가지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나무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겨우내 그러고 있다가 새로운 연두색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늘 그 나무 주변을 맴돌며 햇살을 쪼였던걸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살았던 바로 그 집터에 이런 고급 한정식 집이 생긴 거잖아요.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벅찬 무언가를 느꼈죠. 제가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 동안 회장님도 그곳에 도착하셨고 저를 보신 거예요. 아니 신대리 도착했으면 먼저 들어가 있지. 왜 밖에 이러고 서 있어? 날도 추운데 말이야. 방으로 에스코트도 안 해줬어? 오늘 여기 사장 나한테 한 소리 들어야겠는데?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여기 좀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하긴 이 집 앞마당이 운치가 있지. 요즘 이런 옛날 감성 갖고 있는 집이 많지가 않잖아. 신대리처럼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럴 거야. 이런 동네 처음 보지.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거야. 네, 그렇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동네 제가 어릴 때 잠깐 살았던 곳이에요. 주소 보고 근처겠구나 했는데 와보니 알겠더라고요. 바로 여기 이곳이 제가 살던 집이 있던 곳이에요. 이 모가나무가 그 집 앞마당에 있던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그런저런 이유로 모가나무를 바라보고 감상에 젖어 있었다고 했더니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둥절했죠. 제가 무슨 말실수라도 한 게 있나 싶어서 걱정이 덜컥 되는 거예요. 아니, 그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했을 뿐인데 무슨 말실수를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회장님 표정이 바뀌니 바로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말이에요.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 이렇게 치사해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든 잘 보여서 후원금 따낼 생각뿐이었던 저였으니 뭐라도 책 잡히지 않으려고 긴장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회장 태도가 변하는 게 바로 보이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식사 장소로 향하는 회장을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면서도 내내 회장 눈치를 살폈어요.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도 회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더라고요. 평소 약간 주접이다 싶을 정도로 실없는 소리를 잘하시는 분이셨으니 분명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평소와 다른 그 분위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휴,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저 혼자 별 의미도 없는 말을 주절거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은 후원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비싼 밥이나 한 끼 먹고 간다는 생각으로 음식이나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은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으시더니 마지막으로 솥밥과 기본찬이 나오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떼시더군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꺼내놓으셨는데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야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러시는 건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돌겠더라고요. 게다가 비소도 없이 혼자 오셨으니 저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와중에 회장이 꺼내놓은 사진을 힐끔 봤는데 그 사진의 중심에는 모가나무가 있었어요. 바로 그 집. 그러니까 그 순간 저와 회장님이 저녁을 먹고 있는 그 식당이자 제가 어린 시절 잠깐 살았던 그 집 앞마당에 있는 그 모가나무가 말이에요. 얼핏 봐도 그 나무인 걸 알아봤으니 저도 모르게 사진을 집어들어 자세히 쳐다봤죠. 사진 속에는 모가나무 뒤로 웬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끄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이는 바로 저라는 것도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손을 이끌던 그 젊은 남자, 그 남자에 대한 기억들도 동시에 떠올랐죠.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어릴 적 안 좋은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살 때 재개발 어쩌고 하며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돌아다녔는데 그런 아저씨들 중 한 사람이 사진 속 그 사람이었고 저랑 같은 집에 살던 제 또래 아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하면서 잘해줬어요. 먹을 것도 없고 놀 곳도 없는 저희들에게 그 아저씨는 그저 좋은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나쁜 짓을 당하는 건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론가 끌고 가서 괴롭히기도 하고 가둬두기도. 그렇게 시작한 거죠. 자세하게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겁니다. 제가 겁이 많고 심약한 아이였던 데는 그런 일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탓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가나무는 제가 살던 집에 있던 거예요. 이 사진, 이건... 오래된 사진인데 용케 알아보는군. 거기 찍힌 그 아이가 신대리인가? 아니면 신대리 친구? 저예요. 사진이 흐릿하지만 제가 틀림없어요. 이 티셔츠를 입고 찍은 다른 사진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군. 그 아이가 바로 신대리군. 그런 거였어. 그런데 회장님이 이 사진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시는 거죠? 그 사진 속 남자도 기억하나? 네,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기억해요. 이 남자 회장님이 아는 사람인가요? 내 아들일세. 내 큰아들이야. 그 아이가 신대리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도 알고 있네.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다시 울음을 터뜨리셨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 시절 제게 그런 짓을 했던 그 사람이 회장님의 장남이라는 건지, 이런 것도 우연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인연, 숙명, 그것도 아니면 악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과거 회장은 이 동네 땅과 집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지역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회장님 본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회장의 장남에게 그 사업을 맡겼는데 그 장남이란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학교 다닐 때부터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는데 30이 넘도록 그 버릇이 여전했고 하다 병적인 소아학대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아이들이 저를 포함해 제가 살던 집에 살았던 3명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중 한 아이가 크게 잘못되며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당시 회장이 돈과 권력으로 무마시켜 완전히 묻혔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찍힌 거 아닌가요? 이 사진을 회장님이 갖고 계신다는 건 회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 거죠? 미안하네. 그래, 그때 그 사건이 커지기 전에 난 이미 내 아들놈이 저지르고 다니는 그 짓을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어. 이 사진도 그때 보고하는 자료로 받은 사진이야. 그래, 자네가 짐작하는 게 맞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아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건가요? 적어도 그런 짓을 못하게라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다면 그 사고도 없었을지 몰라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당시엔 나도 한창 사업을 키울 때라 너무 바빴어.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니 쉬쉬하면서 아들 옆에 사람이나 몇 명 붙여놓으면 될 줄 알았지. 내가 어리석었던 거야. 네,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잖아요. 그 아이는 결국 병원에 그렇게 있다가 결국 죽었다고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도 병원에 꽤 오래 있었고요. 회장님의 장남이라는 그 젊은 남자가 저지른 일들과 끔찍한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겪었던 병원 냄새와 차가운 감촉 등이 모두 되살아나서 저를 괴롭혔기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 다 잊고 살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되살아난 겁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끔찍했어요. 이미 지난 일, 오래전 일, 잊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너무 어렸기에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아마도 회장은 이후 피해 아동들의 부모 혹은 보호자와 합의를 했을 거예요.
아이들 모두 결손 가정에서 자랐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로 저 또한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컸잖아요. 그 동네가 워낙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이기도 했고 그 장남이란 인간이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그런 짓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후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고 피해를 입었던 저나 다른 아이, 그리고 그 부모나 보호자들은 이후 그 일을 묻고 살았으니 회장도 그 일을 잊었겠죠. 그렇게 쉽게 잊고 지금껏 잘 지내셨겠죠. 저 또한 그 일을 잊고 살았지만 쉽게 잊은 건 아닙니다. 나라고 그게 쉬웠겠나. 그런 기억을 안고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권도 다른 곳에 넘겨버렸었어. 찜찜해서 그러셨겠죠. 학을 떼고 재수없다 하며 그런 거 아닌가요? 사업권 넘기며 돈도 챙기셨을 텐데 무슨 큰 희생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그래, 신대리 말이 맞아. 나는 어떤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심지어 당사자인 신대리에게라면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정말 미안하네. 제 앞에서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회장의 모습은 가짜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진심이라 여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과거 회장의 장남이나 회장이 저질렀던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며 회장 앞에 절규하듯 회장을 탓하는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니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억이 있는 이 식당에 손님으로 다닐 수가 있으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들었어. 오래 알던 사람이 내가 재개발하려고 했던 그 동네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다며 초대를 해 처음 오게 됐지. 회장님도 그때 많이 놀라셨겠네요. 저처럼 말이에요. 알아보셨어요? 이곳이 어디인지? 솔직히 처음엔 몰랐어. 사실 난 이 집에 직접 와본 적도 없었거든. 합이며 뭐며 뒤처리도 다 부리는 사람들 시켰고 나는 여기 온 적이 없었어. 오고 싶지 않았지. 그럼 언제 아신 거예요? 처음 와보고 식당이 마음에 들어서 몇 번 더 왔는데 그러다 겨울이 되어 모가나무가 앙상해지니 바로 알겠더라고. 이 사진이 있었으니까 말이야. 회장님도 저처럼 모가나무의 특이한 가지 모양을 알아보신 거더군요. 확실한 거 좋아하는 회장은 이전 주소지 확인까지 해서 이 식당이 과거 자기 장남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고 피해자 아이들이 살던 집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회장님에게도 이곳은 그렇게 끔찍한 곳이었다면서 그래도 여기 계속 오셨다고요? 밥이 잘 넘어가시던가요? 그게 참 이상하지. 이상하게 여기만 다녀가면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 마치 무슨 징크스처럼.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면 꼭 이 집을 찾게 되더라고. 참, 그런 아이러니가 없네요. 어떤 면에선 회장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말들로 회장을 찔러댔고 회장은 제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자기 감정을 추스르고 제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미안하네. 내 아들이 저지른 일, 또 내가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저지른 일, 사전에 그 일을 알고도 외면한 일, 모두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자네를 대면했으니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말 미안하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사과요? 이렇게 몇 번 미안하다고 하는 것으로 용서라도 받고 싶은 건가요? 그리고 그 죄 벗어버리시게요? 마음 홀가분해지시려고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난 그 일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화가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겪은 그 일은 큰 트라우마가 되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고 씻지 못할 상처가 됐잖아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나 그 일을 무마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 이제 와서 제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원망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을 텐데요. 저는 회장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었고 용서는 더더욱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선 제일 먼저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하셨던 할머니가 양복 입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합의서를 작성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그렇고 그 합의금은 다 어딜 간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 사건 이후로 할머니가 큰 돈 쓰신 게 없어요.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도 그 돈으로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하셨을까 싶으신 거죠. 제 생각에는 저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할 돈으로 갖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삼촌, 그러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남동생이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어쩌고 하면서 할머니의 그 합의금도 꿀꺽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게 되더군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게 무슨 기록이 남는 돈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에 불과했으니 돈에 눈이 멀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며 사시는데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던 삼촌이었으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죠. 따지고 보면 제 몫이 되었어야 할 합의금이 있었지만 저는 그대로 보육원에 보내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합의금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알았으니까요. 집에 와서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시간도 좀 흐르고 나니 저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생각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자랐지만 어쨌거나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고 있고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제게는 지금의 제가 있게 한 자양분이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회장님이 끝까지 묻어버릴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제 앞에 고백하듯 다 꺼내놓으며 용서를 구한 것 또한 따지고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을 하며 회장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회장님과 다시 마주하게 됐죠.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여전히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먼저 고백해 주신 건 인정할게요. 마음 가벼워지려고 한 거든 뭐든 용서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대리 정말 고마워. 그렇게라도 말해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내가 오늘 신대리를 보자고 한 건 용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원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후원도 봉사도 장사라 생각했던 회장은 애초에 저와의 그 식사 자리를 만들 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최소한의 후원을 제안하며 포장을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게 맞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누군지 알게 되고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은 후 생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지. 신대리가 일하는 단체에서 진행한다는 그 사업 말이야.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싶어. 정말이세요? 제가 아직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업 규모가 꽤 커요. 후원금도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신대리도 나를 겪어봤으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 거야. 바뀌어 보려고 하네. 이렇게라도 나와 내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신대리를 만난 게 그저 우연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후로도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회장이 미안한 마음으로라도 어느 정도 후원금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게는 이미 지난 일, 잊을 일이 되었지만 그 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든 후원을 결정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사업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으실 겁니다. 그래, 난 신대리 믿고 다 일임할 테니까 내가 내놓는 후원금이 좋은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줘. 회장의 장남은 그 사건 후 회장에 의해 병원에 감금되다시피 했다는데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요. 결국 그 장남이란 사람도 아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던데 회장님 또한 아들에 대한 회환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회장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많은 조언을 구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전까지 가해자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회장님을 통해 저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아요. 가해자의 병증이나 심리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보니 그 부분도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공부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트라우마가 있기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떠올리지 않고 외면하려 했던 게 사실인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겪은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실, 인연이 이렇게 제게 돌아왔어요. 이 모든 일이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감상에만 젖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련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서 저 같은 피해자를 돕고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제게 일어난 이 일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어떠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올려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풀지 못하고 외면해둔 과거에 어떤 매듭이 있다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전 오늘도 열심히 일하려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